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2회 청년작가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독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됐는데요. 오늘 21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토포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사라는 제목을 가진 한 폭의 작품. 그림 속 나뭇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모습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김하영 작가는 에티오피아 선교도 중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품 속에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나아갈 길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그리게 된 작품입니다. 이제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에 이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선택해야 할 것들이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다음 세대 청년 작가들을 위한 격려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청년 작가 13명이 소울 앤 스피릿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15일 개막 예배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개최돼 관람객들에게 영적 영감을 전할 예정입니다. 방효성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은 하나님께서 청년 작가들의 활동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미술계의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러한 귀한 작가들입니다. 13분을 우리 기독교 미술인협회 회원 중에 초대를 해서 기독교 작가들의 이 귀한 작품을 감상을 하시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뜻을 이루는 이 기독교 작가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탤런트를 선물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 미술계를 이끌어갈 청년 작가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최근 논평을 통해 현 정부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 정체성과 진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정부가 국가 경영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집착과 연방제 통일 이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가로 나아가 지금까지 이룬 민주화와 경제체제를 세련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샬롬 나비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정을 봉사할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와 지난 10일 창원시 광고선교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4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창원시 광고선교 캠페인을 진행하고 부활절을 맞아 창원시 각 구별 연합예배와 거리전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김종인 대표회장은 복음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참신했다면서 함께 연합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벌써 마음이 설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더불어 배움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2020 우리마을 공감음악회 참여교회를 모집하고 전국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해 연인원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마을 주민들의 주민의식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문화향유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감음악회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충청과 경남 등 전국 지역 15개 교회에서 2회씩 모두 30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훈 목사의 새로운 신간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남을 강조하는 목회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책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위대한 비전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도울 때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광성 목사가 펴낸 아프다고 말해보세요.
이 책은 현대인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치유되며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고 아픔이 축복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호주의 대형 산불에 이어서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필리핀 오일준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폭발한 화산이 마닐라 근처여서 피해가 더욱 심했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왈 화산은 마닐라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700m 높이의 세계에서 제일 작은 활화산입니다. 이곳은 필리핀의 유명한 관광지여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이곳을 한 번씩 방문할 만큼 사랑받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관광객과 선교팀 그리고 언어 연생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화산재로 인해 비행기 엔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이 시작됐고 피해 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식수와 음식이 없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공기 중에 있는 화산재와 유황 유세로 인해 두통과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지역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해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따왈화산 지대 인근에는 한인들도 7천여 명 살고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화산으로부터 50km 떨어진 곳인데도 하늘에서 화산재가 비같이 내려 온 동네가 화산재로 뒤덮인 상황입니다. 네, 재폭발 가능성과 관련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재폭발입니다.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폭발의 경험이 많은 나라입니다. 현지에서는 수일 안에 재폭발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따왈 화산 주위는 엄청난 개발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화산은 오래전부터 위험 징조가 발견되었는데도 정부에서는 관광철을 맞아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현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정말 불안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고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의 상황 그리고 정부 대책도 궁금합니다. 네, 필리핀은 매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교사 단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식수와 음식, 그리고 방진 마스크와 피부 질환 연고, 안약 등을 구하고 있어서 곧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 아픔 속에 있는 주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억이 넘는 인구와 빈부의 차가 너무 커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상처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영혼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피해 지역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야겠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오일준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에도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작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본이 되는 영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필리핀에서는 권투 선수 파키아오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 위에서나 밖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사람 파키아오, 필리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ust days after Manny Pacquiao's victory over Keith Thurman to win the WBA Super Welterweight Championship, there's already talk of a rematch with Floyd Mayweather. The 40-year-old Pacquiao gave credit to God for his victory over Thurman, who is 10 years younger, saying he won because God blessed him. His training routine included Bible studies at night and worship services with his family and staff. One guest at his victory party posted on social media,
He gained my great respect because of his love for God and his desire that many will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Read the Bible continually, pray continually. Until when? No, until you are still alive here in this earth. Because you are forming your destiny, which way you go. Either eternal suffering or eternal happiness. Hebrew 9 verse 27, 28. Just as people are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So Christ was sacrificed once to take away our sins, and He will appear a second time,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 to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 Pacquiao believes God put him in a position of great influence to share the gospel with many people. As a member of the Philippine Senate, his passion for the Bible inspired him to sponsor the National Bible Day Act, which states, as a predominantly Christian nation and the largest Christian nation in the Asia Pacific, this act recognizes the value of the Holy Bible as the core of Christian faith. We will need the Word of God to direct us and guide us in every area of our lives. In January, Pacquiao defeated Adrian Broner by unanimous decision, retaining his secondary welterweight world title. Sharing God's Word has become a lifestyle for Manny Pacquiao. In his boxing career, aside from winning the fight, his goal has always been to win people to Christ, including his opponent. 네, 복잡하게 얽힌 중동 상황 속에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요동치는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요즘 중동 상황이 참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히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솔레이마니가 폭살당한 이래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했고요. 상당히 긴장 관계에 들어섰다가 미국이 보복을 자제함으로써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1월 8일 날 이란이 보복을 하면서 보복하는 날 아침에 이 테헤란 공항을 떠나던 우크라이나 민항기가 사고로 추락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뭐 기체 이상이라고 알려져서 모두들 안심하고 있었는데 반나절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 격추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발표했고 이제 이란이 거기 압박을 느껴서 결국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미사일을 그러니까 즉 그 비행기를 미국이 쏜 순항 미사일로 오인해서 격추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그 사과를 했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에 탄 176명 대다수가 이란 사람들이고요. 이란 사람들이 자국군이 쏜 미사일에 죽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에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추모를 하다가 반정부 시위로 이제 약간 발전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긴장의 끝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교수님, 저희에게 전해지는 중동 정보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 사실은 이란 쪽에서 자유롭게 취재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서구에서 좀 이란에게 불리한 정보를 일부러 또 확대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취사산타하기 어려운데 예전과는 달리 매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란의 현지인들이 직접 올리는 것을 통해서 외부에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란에서 반미 시위가 반정부 시위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점들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솔레이마니 폭살하기 전에는 그 갑작스러운 이란에서 보조금 삭감 조치를 하면서 유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갑자기 이제 뭐 2배로 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난에 따른 반정부 시위를 했다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솔레이만 폭사 사건이 나면서 국민들이 시위를 멈추고 전부 다 반미 애국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사람의 죽음 가지고 우스갯소리란 말을 하긴 좀 그런데요. 네. 죽은 솔레이마니가 이란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민항기의 오폭 사건이 이란 국민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고요. 네. 특히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에 탄 이란의 수재들이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죽음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정부가 그걸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반정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현재는 지금 시위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확산되지는 않고 네. 약간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이렇게 줄어든다는 그러한 현지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줄어들고 있다면 이제 반정부 시위는 좀 조금씩 잠잠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잠잠하게 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어쩌면 또 다른 폭발적인 이슈가 있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에서 이란에서 뭔가 큰 일이 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인데, 네. 아마 그러한 바람은 충족시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가 지금 이란 내부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전체적으로 얽혀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친미 국가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미국에게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미국의 도움으로 반이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그 중동의 문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979년 이란 혁명이 나면서 네. 네. 지난 40년 동안 중동이 완전히 테러의 온상이 됐고 이상한 곳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를 무너뜨리자라는 게 아주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예. 2017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이 사우디 편에 들어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기 시작한 게 지난 아람코 석유시설 파괴가 됐었을 때요. 미국이 보인 모습이 너무나 의아했어요. 네, 어떤 모습이었나요? 보통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이건 우리 미국이 공격당한 거와 다름없다. 우리의 동맹이 공격당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이 공격당한 건 아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줄 텐데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아라. 즉 미군을 용병으로 쓰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놀람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그 여론 지도층들도 그렇고요. 미국의 그 지식층들이 야 우리 미국이 어떻게 미군이 용병이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고요. 네. 사우디가 이 상황에서 미국을 계속적으로 믿고 있다가는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적대 정책을 멈추고 약간 화해의 길로 들어서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솔레이만 죽음 사건이 나오니까 사우디로서는 이 통보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아마 이건 이스라엘과 미국의 네. 단독 작전인 것 같은데요. 공모 작전인 것 같은데 사우디는 이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건이 나자마자 우리 사우디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통보받은 적 이런 거에 우리가 관여한 적 없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급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을 미국으로 급파한 거죠. 네, 이렇게 사우디의 반응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정황들을 좀 파악해 봤을 때 트럼프 정부가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의 상황 그리고 그 파장까지 예상을 잘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중동 국가의 정세 속에서 미국의 진짜 속내와 의도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를 살해 사건이 나오자마자 미국 측에서 나오는 게 우리 현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접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솔레이만 살해에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그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불만이 됐던 게 뭐냐면요. 지난 6월 달에 그 굉장히 비싼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드론이 네. 격추가 당했거든요. 이란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코가 공격을 당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무튼 이란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도 미국은 꼼짝도 안 할 것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12월 27일 날 이라크의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국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29일 날 보복을 했는데 네. 바로 31일 날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거든요. 네. 이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네.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사관 이러한 사건 뒤에는 솔레이마니가 있으니까 화근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한테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이번에도 하지 않으면 네. 쉽게 말하면 미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억지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나 미국한테 덤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라크 입장도 좀 궁금한데 네. 이라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라크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전쟁이 이란에서 나면 자기네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라크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란의 가장 큰 목적은 이라크에서 미국을 빼내는 겁니다. 미국에 가야지만 이란이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라크라는 나라는 순니, 시아 그리고 쿠르드 셋이 움직이는 나라인데요. 의회에서 예를 들면 미군 철수론을 내세운 데는 시아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쪽하고 가깝죠. 그런데 순니하고 쿠르드는 미군 철수를 절대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 철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시아 민병대 측에서 미군을 계속 공격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시아 민병대와 이란을 따로 본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걸 지금까지처럼 하나의 몸통으로 네. 본다면 미국도 보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라크가 전장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곤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네. 미묘하고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좀 새로운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네, 미국은 핵 협상을 하겠다. 이번에 특히 이번 사건 난 다음에 잠잠한 상태에서 네.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이란이 응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또 동시에 미국은 그러면서 경제 제재는 했어요. 네, 네. 이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 협상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 두 번째, 제재를 해제하라. 이 두 가지가 되면 테이블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요. 미국이 그걸 들어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게 그동안 조용했던 유럽 쪽에서는 사실 미국 편도 들지도 않고 이란 편도 들지도 않고 있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12월 25일 날 이란이 자꾸만 핵 협상에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를 지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솔레이마니 사건이 나니까 조용히 있다가 이제 약간 점잠해지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이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 협상을 지켜라. 네.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그 감축 조치한 걸 다시 되돌려라. 만약에 이란과 이 유럽의 세 국가들이 이란이 만약에 자신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쩌면은 지금은 단독 미국 제재지만은 유엔까지 제재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이러한 그 이란 밀어붙이기가 이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려올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국가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래도 여러 문제에서 좀 걱정은 되는 세력들이긴 한데 미국과는 맞상대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네. 중국도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요. 몸을 사리는 모습 보이고,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굉장히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굳이 영내 질서 싸움에 끼어들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지는 하지만 뭐 새롭게 나서서 미국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눈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비해서 미국이 좀 이렇게 느슨한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부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미국이 중동에서의 힘은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현명하게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미국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예. 아, 이거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그 부분만 해소할 수 있다면은 네. 역시 그 미국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동조하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제 조금 기조가 달라진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과연 미국 우선주의를 약간 벗어나서 동맹과 함께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중동도 안정이 될 텐데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번 사건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동 문제가 정치적 이해득실보다는 평화에 대한 책임으로 문제 해법이 찾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2020년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한 바람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경남 성시아운동본부와 창원 기독교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리 마을 공감 음악회를 개최하고 참여할 교회를 모집합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탈퇴자들이 제기했던 청춘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천지 측이 피해자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상품 피해를 대비해서 증빙 서류는 꼭 챙기셔야겠고요. 무엇보다 이동이 많아지는 때이니만큼 안전운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